진짜 중국 상고사 한동주. 일장 황하 역사를 대동하다. 일사람의 역사.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태초에 지구상에 창조된 사람은 여러 인종과 다양한 종족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명멸을 거듭하며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유사일의 강성 세력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영원 무궁한 제국을 꿈꾸어 왔지만 강성한 세력이라 해도 역사의 순리를 역행할 수 없었다. 인류사의 족적만 남긴 채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졌는데 어째서 중국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소멸하지 않는 중국의 역사. 중국은 수천 년간 반란과 분열 내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민족마저 침입해와서 혼란에 빠지기 일쑤였다. 또 반복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다. 중국은 이민족에게 정복을 당할 때마다 풍비박산이 나도 여러 번 났다. 정복당할 때마다 중국은 정체성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를 겪었지만 기이하게도 정복 세력에 동화되기는커녕 정복 세력을 이용해 중국화시켜버리는 능력으로 살아남았다. 중국은 외부 강성 세력에 정복당할수록 세력이 더욱 확장되고 강성해진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불사조 같은 중국을 가능하게 한 불멸의 힘은 원천이 무엇인가?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와 중국은 수천 년간 동북아시아 역사의 궤적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맺힌 문제가 많아서 동질감도 남다르지만 이질감도 만만치 않다. 동아시아 패자로 자부하던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후 서구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세계사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600년간 수모를 당하며 대혼란 시기를 겪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외세에 의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계장막을 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했다. 결과 중국 경제는 몸살을 앓았다. 1978년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며 복귀하였을 때 경제력은 허약했다. 현실을 직시한 중국 지도부는 경제를 먼저 발전시킨 나라 중에 문화가 비슷한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30년간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달러 보유고는 세계 1위이고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 공개 규모도 세계 최고를 경신한다. 곡물, 육류차, 과일, 철강 생산량도 1위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탑 90에 랭크된 기업들은 미국을 압도하고 페트로차이나가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엑선모빌을 제치고 최대 기업에 등극했다. 2007년 10월 21일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우진타오 주석이 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큰소리친다. 3. 황당무계한 동북공정. 중국이 우리에게 동북공정이란 역사 자태를 들이미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중국은 2002년 중국 공무원사나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 연구 공식 총론에서 우리의 역사를 모독했다. 상식을 벗어난 중국의 발표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분노가 치솟게 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국제적 분쟁과 도발을 경계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민간 학술 연구일 뿐이라 하지만 그 저희는 중국의 표면적 주장과 다르다고 보여진다. 중국의 동북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와 요금, 원청 같은 나라의 전통적 강역이고
중국은 한족 정권인 명나라가 일시적으로 유동반도 일부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중국 동북방인 만주와 연해주 일대는 역사상 한 번도 완전히 정복한 적이 없었으므로 만주 일대의 정통성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합당화시키지 못하면 현재의 점령지조차 지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관념 때문에 억지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소위 동북공정을 2007년 1월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최종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기관별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며 핵심 연구자들을 지린성 사회과학원이 발행하는 동북사지 필자로 계속 활용한다고 했다. 억지 동북공정 논리가 한바탕 총극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현재까지 동북공정의 파장이 우리에게 미미하다고 해서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 동북공정의 목적이 단지 우리 역사를 침탈하는 데만 있지 않고 우리 민족의 영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고 그들만의 연구가 중단된 게 아니므로 서남공정, 서북공정처럼 어떤 황당한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1980년에 서북공정을 통해 신장 위구르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위구르는 일명 돌궐로 중국 서북부에서 터키까지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다. 1755년 청나라의 건룡제가 침략한 뒤 새로운 영토란 뜻인 신장으로 복속시켰지만 위구르는 현재도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억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역사 도발의 극치는 1950년 한국전쟁의 올랑기 때 독립국가였던 티베트를 무력 침공해서 강제로 복속시킨 경우이다. 중국이 티베트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탄압하자 중국에 견딜 수 없었던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의 저항을 진압했다. 중국은 티베트를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지만 티베트는 7세기 초 이후 독립을 유지해왔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강성한 제국을 이뤘다는 당나라 때 티베트에게 수도 장안을 점령당하자 중국 최고의 영웅이라는 당태종 이세민은 굴복해 수양딸 문성공주를 시집보내고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구걸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당시 티베트는 현재의 네팔 부탄과 중국 청해성, 사천성, 운남성, 감숙성 일부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이었고 당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여 라마교 사원을 넘길 정도로 당을 압도하였다. 중국은 일찌감치 역사를 왜곡해 이런 진실을 감추려 했다. 손첸캄포에게는 네팔에서 시집온 브리쿠티 척촌공주가 황후로 있었는데 당태종은 개의치 않고 자발적으로 문성공주를 후궁으로 바쳤다. 불교와 불상을 브리쿠티 왕후가 먼저 티베트에 전해주었는데도 중국은 문성공주가 제1황후고 브리쿠티는 제2황후이며 불교와 불상도 문성공주가 먼저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은 1965년 티베트를 서장자측으로 중국 영토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고는 1986년 덩샤오퐁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 역사 침탈인 서남공정을 시작했다. 1988년 티베트인의 거산 저항에 놀란 중국은 티베트에 인접한 고위저우성 당 서기 겸 군사령관인 후진타오를
티베트 당서기로 급파했다. 우진타오는 1년 동안 군복을 입고 생활하며 티베트 시위 세력을 진압한 공로로 덩샤오핑에게 발탁되어 1992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했다. 이후 중국은 정책적으로 티베트 내에 한족의 수를 늘리는 이민정책을 펼쳤고 2006년 7월 1일 칭짱 철도를 개통해 티베트를 중국에 복속시키기 위한 속도를 높였지만 2008년 3월 또 한 번 티베트 저항과 맞부딪히게 되었고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살육을 자행했다. 중국 영토와 역사에 대한 집착은 끝도 없는지 현재 중국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중화라는 미명 아래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의 역사란 강성한 외국 세력이 숱하게 점령하여 만들어온 역사란 것을 현재의 중국인만 모르는지 몽고의 대영웅인 징기스칸과 몽골족이 세운 몽골 제국의 모든 나라도 중국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에 대한 중국의 허욕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제국을 세웠던 몽골은 쇠락 후 17세기 청나라에 복속되었으나 1911년 독립선언 후 외세에 의해 내외 몽골로 나뉘어져 있다. 1924년 외몽골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내몽골은 제국주의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자 마오쩌둥이 힘안 들이고 중국에 복속시킨 후 1947년 첫 번째 자치구인 내이멍구 자치구로 편입시켰으며 사회주의 대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된 뒤 중국은 외몽골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 역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기원전 208년 베트남의 전신인 남월의 수도가 현재 광저우에 있었으므로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 영토 야욕을 멈추지 않는 중국 땅엔 유난히 자치구가 많은데 그 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 중국의 영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어불성설의 역사 논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강성 세력으로 부활한 중국은 21세기판 역사 천하 통일을 꿈꾸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인은 과연 누구인지 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제국의 2006년 3월 1일자 중국 인구 발표를 보면 중국 본토 총인구는 13억 628만 명이라고 한다. 자, 중국인이면 한족이고 한족이면 중국인인가? 중국인 구성원 중 소위 한족이 11억 8,295만 명, 90%이고 55개 소수민족은 1억 2,333만 명, 9.44%라고 한다. 중국인이 세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놀랍지만 중국인 중에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놀랍다. 한족이란 종족은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종족들이 숱한 전쟁을 치르며 섞인 결과이므로 혈통적 종족 개념과는 다르다. 혈통의 순수성과는 상관없이 한족을 중국의 대표 민족이라 하여 중국 역사 법통의 계승자가 된 것은 한족이란 상징성이 갖는 절대적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은 한족의 동화된 세력들에 의해 현재 세계 최대의 인구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이 거대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서장 자치구인 서북 고지에서 발원해 5,464km를 흘러 황해 발해만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강 황하가 있었다. 세계 문명을 이룬 대부분의 강은 풍요를 안겼지만 황하 문명을 이루게 한 황하는
재앙이 더 컸다. 중국 역사 내내 황하의 범람과 가뭄은 대기근으로, 대기근은 농민반란으로, 농민반란은 군웅할거로, 군웅할거는 천하대란으로, 천하대란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처절한 천하쟁탈전으로 이어졌다. 황하의 당류가 유동칠 때마다 황하유역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중국인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대략 4,000년 전 황하의 신흥 세력인 헌원이 무력을 통해 전통적 지배 세력 치우와 염농을 누르고 최초로 중국 중원을 통일한 뒤 황제 칭호를 얻고 황제 헌원이라 불리게 된 시대이다. 두 번째는 기원전 1600년경 상나라의 시조 자천을이 하나라 폭군 걸제를 방벌하고 상나라를 건국했을 때이다. 세 번째는 기원전 1046년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폭군 주제를 방벌하고 주나라를 건국했을 때이고, 네 번째는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한 시기이다. 다섯 번째는 기원전 202년 항고조가 항우를 꺾고 천하를 차지한 때이고, 여섯 번째는 대분열 시기인 위진남북조 시대로 서기 304년 56국 시대를 연 흉노의 유연에 의해 이민족 간의 혼혈의 시대가 급속히 전개되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56국의 5라는 것은 한족 입장에서 바라본 왜곡된 중국 역사라는 것이다. 대혼란기 때 중국의 중원 세력이 북방 세력에 의해 와해된 것은 북방 세력의 용맹성 때문만은 아니다. 북방 세력은 나름대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중원 세력을 공략할 힘과 지략을 키운 결과 중국을 정복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당태종 이세민은 명백히 한족이 아님에도 한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인 소위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중화에 속하지 않으면 오랑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소중화에 빠져 중국 역사를 중화적 입장에서 인식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건국된 나라 중 북제는 중원의 거주민을 한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매우 심한 모욕으로 통했다. 대혼란기 시작 후 중국을 1차 통일한 수나라와 2차 통일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600년간 중국은 지배 세력부터 서민까지 정책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종족 간의 혼혈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일곱 번째는 서기 907년 당나라를 멸망시킨 주전충에 의해 시작된 소분열 시기인 5대 10국 시대인데, 이 시기에는 이미 북방 정복 세력인 이민족과 중원의 한인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여덟 번째는 11세기 들어 초강성 북방 정복 세력들인 요금원이 중국에 들어와 송나라가 멸망하면서 한족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된 사건이다. 원나라 때는 극단적 종족 차별 정책에 따라 이미 중원화된 정복 세력들도 한인으로 취급받으며 차별을 받았다. 아홉 번째는 서기 1368년 명나라가 이민족인 원나라를 밀어내면서 한족이 중국의 대표 종족이 되었는데,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강화하며 외세와 이민족을 역차별하였다. 열 번째는 서기 1634년으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의해 중국은 역사상 최대 강력을 갖게 됐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과 개념이 정립된 시기이다.
11번째는 청나라가 외세에 무너지던 시기이다. 청과 외세에 저항하던 진보 세력은 중국인의 구심점이 절실히 필요해서 다분히 정치 전략적인 민족 개념의 한족을 태동시켰고 서기 1911년 청의 공식적 멸망과 함께 한족은 중국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은 유사 이래 수천 년간 분열과 통합을 반복한 역사이고 외부 강성 세력의 정복을 당한 치욕의 역사이자 전쟁의 역사이며 온열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족은 절대 단일 혈통이 유지된 종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족을 단일 혈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족과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 간의 유전적 연계성을 연구한 중국 간수성 란저우 대학의 셰샤오둥 교수는 현재 중국인은 여러 종족들이 혼혈되어 탄생한 새로운 종족이므로 어떤 특정한 종족의 민족적 특징만 나타낼 수 없다고 했고 중국인들 특히 한족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는 염제와 황제에 대해 말하기를 염황발원지인 간수성과 산시성에 걸쳐 있는 황토고원지대는 역사적으로 동이계의 강력이었으므로 한족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셰샤오등 교수의 연구대로 유전적으로 한족은 존재할 수도 없는 종족이고 염황도 한족의 조상이 될 수 없는데도 한족들이 자신들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믿는 것은 왜일까? 중국은 2007년 4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근교 야산에다 황제와 염제의 석상을 세웠는데 석상의 코 길이만 8m가 넘고 높이는 106m가 넘어 규모 면에서는 러시모우산 큰 바위 얼굴들과 뉴욕 자유여신상보다도 8m가 높은 석상 구조물이다. 왕하의 당류가 유동칠 때마다 중국 전하는 혼란에 빠지며 큰 사건을 유발했고 왕하의 경랑이 있는 구비마다 등장했던 걸출한 영웅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중국인의 역사를 형성했다. 신화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이며 중국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보자. 5. 중국의 신화와 전설의 비밀. 중국 신화의 문을 연 첫 번째 주자는 수억 년 전 달걀 같은 별에 갇힌 채 18,000년 동안 도끼질을 한 끝에 달걀 같은 벽을 두동강내며 탄생했다는 반고이다. 반고 머리 위 반쪽은 기체로 변해 매일 3m씩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발날의 다른 반쪽은 흙으로 변해 매일 3m씩 두께를 더해 땅이 되었다. 반고의 키도 매일 3m씩 자라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찰 정도의 거인이 되었다고 한다. 반고는 죽게 되고 뒤이어 옥황대제가 등장해서 불교와 도교의 온갖 잡신들로 구성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천상정부를 꾸려 세상을 주재하게 되었다. 중국 신화학자들은 반고의 천지개벽을 기원전 276만 480년부터라고 한다. 기원전 480년까지 276만 년을 10기로 나누어 일기를 각각 27만 6천 년이라고 하여 반고의 자손들이 종족을 퍼뜨려 대지에 가득해졌다고 한다. 신화학자들은 이 10기 중 3기에 해당하는 섭제기 때 반고 이후 삼황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삼황의 이름이 중국 사료마다 다르다. 복희, 신농, 황제라는 설이 있다. 이렇게 중국 사료는
편리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족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생긴 중화 사상 때문이다. 천황은 반고의 후예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백성이 늘어 우악이 가득 차자 반고의 백성은 사이가 나빠져 원수가 되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천황은 백성을 마을 단위로 나누고 마을마다 추장을 세워 다스리게 했다. 천황이 죽은 후 몇만 년이 지나자 지황이 태어났다. 이 시기에는 반고의 눈이 변해 만들어진 해와 달, 눈썹이 변해 만들어진 별의 운행 질서가 엉망이 되어 혼란이 판쳤는데 지황은 신통력으로 질서를 잡고 해와 달과 별의 활동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30일을 한 달, 1년을 12달로 하여 사람들이 시간을 셀 수 있게 했고 별과 달은 낮에 쉬고 밤에만 일하게 했다. 지황이 죽고 인황이 태어났는데 인황의 동생들은 신통력이 대단해 중국을 9개 주로 나누어 하나씩 맡아 다스리게 했고 인황이 구주천하를 순행하러 다닐 때는 하늘을 나는 구름 수레를 이용했다. 20세기 초 중국 근대사학자들은 과학적 역사 연구를 통해 중국 역사의 기본틀인 삼황오제가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라고 규명했다. 일부 제야사학자들은 고대 동이의 영역이 산둥성, 라오닝성, 허난성, 허베이성 등에 걸쳐 있었으므로 삼황오제와 동이는 한민족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황이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도 사람들의 생활은 동물 같았다. 맹수와 독충을 피해 사람들은 동굴에 모였고 밀려난 사람들은 평원으로 내쫓겼다. 생식을 했으므로 전염병이 돌면 대죽음을 당했다. 오씨가 등장해 세상을 개명시켰다고 한다. 오씨는 유소씨, 수인씨,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이다. 처음에 등장한 유소씨가 사람들을 나무에서 살도록 생활을 개선해서 엉성한 집이었지만 홍수와 야수의 공격을 피했다. 두 번째 등장한 수인씨는 천신의 놀라운 비법인 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 사람들이 불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게 되니 질병이 줄어들었다. 세 번째 복희씨는 더욱 똑똑해 사람들에게 음식 조리법을 알려주었다. 팔괘라는 중국 최초의 셈문자를 만들어 역술가들이 전복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관원을 두어 백성을 관리하게 하였다. 관원의 몸에는 용문신을 새겨 특별한 신부님을 나타내게 했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악기를 발명해 위로해 주었고 문란한 성의식을 바로잡으려고 남녀 한 쌍씩 짝을 정하게 해 결혼이란 의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게 했고 함정을 파 동물을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 뽕나무에서 누에를 길러 씨를 뽑게 해주었다. 이 시기는 원시적 농경과 가축 사육의 시기로 화북에서는 조피, 수수 등을, 화남에서는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가축을 기르고 견직물로 옷을 입게 되었다. 반고가 세상을 만든 후 옥황대제가 세상을 엉망으로 운영해도 멸망하지 않은 건 오씨 중 네 번째 등장한 여화씨 덕분이라 한다. 여화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같이 생겼다. 공공씨와 축용씨가 여화씨를 놓고 불주산에서 싸움을 벌인 결과 공공씨가 졌는데
공공신은 분을 못 이겨 미쳐 날뛰다가 하늘과 땅을 받치고 있던 불주산을 들이받아 부러뜨려 버렸다. 대지가 동남쪽으로 기울고 하늘의 구멍이 뚫려 균형을 잃고 해와 다른 빛을 잃었고 폭풍우가 몰아쳐 세상을 암흑으로 몰아넣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 광경을 보던 여호와시는 오색돌을 잘 구워 구멍난 하늘을 메웠고 거북이 다리를 잘라 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받치게 했다. 하늘이 기울어 홍수가 났던 것을 여호와가 갈대를 태워 물을 빨아들이게 해서 곡창지대인 중원지구 화북평야가 생겼다. 세상은 안정을 찾았지만 사람들이 두 가지 고민에 빠졌을 때 다섯 번째로 신동씨가 등장해 일일이 먹어보고 씹어봐서 맛을 보고는 이치를 깨달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신통력 있던 신동씨는 이것저것 맛을 보다가 하루에 70번 이상 중독되기도 했지만 해독제 덕에 살아나곤 했다. 본초라는 방대한 의학 서적을 남겼다. 성질이 온순한 야수들을 잡아 가축으로 기르는 법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독초를 잘못 먹고 죽게 된다. 중국의 신화시대는 이렇게 끝났고 전설시대가 시작된다. 사망과 우씨 덕에 황화 유역 사람들은 야만을 벗어났고 황하의 범람도 발생하지 않아 식량은 풍족해졌다. 이 시기는 중국 신석기 후기 시대로 추정되는 홍산문화 시대로 홍산문화는 중국 황하 문명의 생성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수렵과 어로와 농경이 발달됐는데 모계사회의 특성이 강했다. 홍산 문화는 기원전 4700에서 2900 시기에 만리장성 북동부 지역인 리아오허 북쪽 지류와 상류 부근에 분포했던 신석기 시대의 문화로 현재의 어베이성 북부에서 내몽골 자치구 동남부에 해당하며 고조선 문명과 랴오허 문명은 동일한 것이며 리아오허 문명을 통해 중국 문명이 발생했고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의 건국 신화도 홍산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문화이다. 인황과 그의 형제들이 구주로 나누어 다스리던 황하 일대가 후손들에게 세습되면서 종종 명칭을 동이라 했고 사는 구역을 구려라 했다. 1만여 개의 작은 부락들이 곳곳에 흩어져 한 형제 집안의 후손답게 평화롭게 살았다. 고대 동이족은 온 세상과 넓은 지역을 9 또는 8이란 숫자로 나타냈다. 9는 중앙과 팔방을 뜻했고 9라는 수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생각했기에 동이족은 스스로 구려, 구이, 구한이라 했고 구려의 영역은 구주, 구지라 했다. 빨대주라 하면 중앙구를 중심으로 본 세상이고 팔은 온 세상, 넓디 넓은 지역을 뜻했다. 6. 동이에서 비롯된 중국의 역사. 고려의 가장 강성한 세력은 탕록, 어베이성 베이징 부근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동이족 주장 치우였다. 전설에 의하면 치우는 8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구리머리에 쇠 이마를 하고 있었고 성격이 난폭했다 한다. 치우 세력은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 칼과 창을 주저할 줄 알았다는 것으로 보아 선진 문명 세력이었다. 치우는 용감하고 전쟁을 좋아했다 하여 후세의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치우 세력은 주변 구려 부락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었으므로 구려의 맹주로 군림하며 하늘의 제사 지낼 특권을 부여받았다.
고려 마을의 두 번째 강성 세력은 진구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신농 세력이었다. 주장은 오씨 중 하나인 신농씨의 후손인 강유망이었다. 고려의 세 번째 강성 세력은 유웅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유웅 세력이었고, 주장은 희헌원이었는데 원래는 중국 서북방 희수 부근에 살다가 황하의 풍요를 찾아온 무리였다. 헌원은 동이불악과 신농불악의 세력 중간 지점에 정착을 허락받아 터전을 잡았고, 유웅이 뜻하는 것처럼 곰을 토템으로 삼으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각 불악 시족의 상징이 구분되면서 성이 발생하였다. 고대의 성은 모계사회 흔적을 나타내는데 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혈연 관계를 나타낸다. 계집여자로 형성된 중국의 원래 성으로 희, 강, 요, 규, 사 등이 있는데 이처럼 원래의 성, 원성은 토템이나 영역이 모계 시족사회에서 유래됐음을 나타낸다. 희현 원씨로 불리는 황제를 보면 원래 웅시족 추장이었다가 희성불악의 추장이 된 것을 뜻한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모하면서 성에서 시가 파생됐고 그 후 성과 시는 부계 시족과 불악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황하 유역은 치우, 유망, 헌원을 축으로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하 하류 지역에 대범람이 발생해 풍요를 쓸어가 버렸고 중국 역사의 물길을 바꾸었다. 황하 하류의 범람은 가뭄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죽었고 민심은 나빠졌다. 치우와 유망이 비축 식량을 풀었지만 워낙 피해 불악이 많아서 소외 세력들이 불만을 품었다. 황하의 위기가 헌원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비교적 황하 상류 지역에 있던 헌원은 범람과 가문의 피해를 입지 않아 여유가 있었다. 헌원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린 불악들과 배급에서 밀린 불악들의 구호 식량을 방출했다. 민심이 헌원에게 쏠리자 치우와 유망이 견제하려 했지만 이미 천하 민심은 헌원에게 갔다. 황하의 기근 덕에 민심을 얻게 된 헌원은 추종 세력과 함께 신농불악을 기습해 판천 들판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헌원은 전리품으로 신농불악의 엄청난 인구와 가축 재물을 획득해 황하의 2인자가 되었다. 헌원이 판천 전투로 얻은 막대한 전리품 중 으뜸은 강유망을 복속시켰다는 것이다. 헌원은 천하 민심을 등에 업고 유망을 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전략에 뛰어난 헌원은 강유망과 정략적 혼인동맹인 겹겹사돈 관계를 맺어 황하의 뼈대 있는 신농씨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당시는 세력 유지와 결속을 위해 지배 세력은 혼인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관례였는데 모계사회의 영향인 근친시족의 결합을 통해 동맹관계를 공공히 하려 했다. 그래서 보통 동맹사돈들은 겹겹사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인류학자 엥겔스와 모르간은 분하루아, 즉 양급제라고 했는데 이는 한 가정 안에 2명의 남편과 2명의 아내가 공동 부모를 형성하는 것이다. 헌원과 신농 간의 혼인 구조를
알아보면 헌원과 신농은 각각 자신의 딸들과 고모들을 맞교환한 이중적 사돈간이기도 했다. 양급제도의 가정에서는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삼촌과 조카의 구별이 없이 공동의 아내들을 둔 공동의 남편 관계였으므로 서로 형제라 불렀다고 한다. 신농과의 혼인동맹을 통해 입지가 강화된 헌원은 여세를 몰아 주변 부락들을 정복하거나 위협하였다. 치우가 헌원의 하극상에 분노하여 공격하려 했을 때 황하의 변방 육부족이 치우를 쳐들어왔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헌원은 위기를 모면했다. 헌원의 이간질로 육부족 간의 반목과 분쟁을 부채질하자 육부족의 결속력은 와해되었고 육부족을 헌원은 손쉽게 굴복시켰다. 황하의 기근과 분쟁에 진저리가 난 불황민들이 헌원을 원망하자 헌원은 원망을 치우에게 돌리고는 황하에 흩어져 있던 불황민들과 연합해서 전격적으로 치우의 본거지인 탕록으로 쳐들어갔는데 이 전투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투이다. 7. 중국 최초의 대혈전 탕록 전투. 치우가 안개를 일으켜 헌원의 연합군을 궁지에 빠뜨려 괴멸 위기까지 몰고 갔을 때 헌원은 유망의 진함거 덕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치우가 비바람을 주관하는 풍백 우사를 불러 비바람으로 재차 공격해서 헌원은 몰리게 되었다. 서륙을 꿈꾸며 재기를 노리던 헌원이 가뭄을 맞고 있는 한발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한발 여신이 치우를 공격했고 천하는 7년 대안이 들어 온 땅이 붉게 변했고 생명체가 타들어갔다. 치우가 풍백우사를 불러 대적시켰지만 한발 여신에게 풍백우사는 패배했다. 결국 헌원이 치우를 물리쳤다. 분패한 치우 세력은 흩어졌고 남쪽으로 도망친 세력 일부는 귀주성 만산으로 들어가 묘족의 선조가 되었다. 중국 산서성 남서부 황하 유역에 있는 해주의 소금 호수는 치우의 피가 흘러들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해주의 중요성은 후대에도 반영되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등도 해주의 도읍을 정했다. 해주는 상족과 주족의 거점이었고 춘추 전국시대 삼진인 조위한이 이 근처에 있었다. 당나라 때에 당의 멸망을 초래한 황소의 난도 소금 밀매상인 황소가 소금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 할 만큼 소금은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하는 재원이었다. 승리감에 들뜬 헌원을 유망이 기습했지만 실패하고 헌원은 유망을 죽이고 싶었으나 죽일 수는 없었다. 8. 황하 최초의 패자 황제 헌원. 헌원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절대적 무력과 신망은 유망으로부터 나왔다. 헌원은 유망을 살려주고 우대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헌원은 유망의 반란을 용서한 데다 예의를 갖추었고 헌원의 도량에 천하 민심이 하나가 되어 헌원을 칭송하게 되었다. 헌원은 꿈에도 바라던 동이 천자로 옹립되어 황제로 등극한 후 치우와 유망의 선진 동이 문화인 홍산 문화를 황하 전역에 확산시키며 중국에 기여했다. 중국인은 황색을 좋아하는데 황토 빛깔의 황하에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세계관인 오행에서 황은 노란색을 뜻하며 노란색은 중앙을 의미한다. 역대 황제의 겉옷도 노란색으로 이를 황포라 하며 궁전의 기와도 노란색으로 황화라 하고 죽어가는 세계도 황청 간다고 할 정도로 황하의 노란색 개념은 절대적이었다. 황제가 된 헌호는 옷을 보급시켰고 집 짓는 법을 가르쳤고 수레와 배를 만들었고 각종 도구를 만들고 피리흉 같은 악기를 통해 사람들은 음계를 인식했다. 9. 천명사상의 뿌리, 동의의 천사상. 정전제도를 만들어 토지를 백성에게 배분하고 돌 던지며 싸우던 원시 전투의 신병기인 활과 화살을 보급시켰고 황제 헌원의 아내 누조는 노예에서 실 뽑는 기술을 발명했다. 누조가 탄생시킨 비단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고급 옷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수는 산수를 가르쳤고 용성은 역법을 전했고 창힐은 한자의 기본틀인 방괴자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황제 자신은 속이 편치 않았다. 황하의 맹주 치우와 유망을 물리치고 황제가 됐지만 명분이 약했다. 고민 끝에 신화시대 이후 골수에 박힌 고려의 귀족 혈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혈통을 만들었다. 헌원은 치우와 격전을 치를 때 변방 육부족을 복속시켰었다. 헌원은 복속시킨 이민족 육부족과 구려족 간의 혼인을 장려해 한족의 전신인 화하족을 형성시키며 다민족 연합체인 중국의 기본틀을 만들었다. 개혁 세력인 황제 헌원의 등장은 전통적 동이 주도의 황하 질서에 혼란을 주는 것이었다. 황제 헌원은 새로운 통치 이념이 필요했다. 동북방 아시아인은 솥대를 세워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솥대의 새 형상은 하늘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를 나타냈다. 하늘 숭배 사상이 담긴 신앙에서 새의 형상은 신령한 매기자 역할을 나타내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나 페가수스의 날개, 기독교 천사의 날개 등이 해당된다. 황하의 동이족이 숭배하던 최고의 신은 하늘이었다. 동이족 사람들은 하늘이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자연의 법칙을 주재하며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고의 절대 존재라며 천사상을 믿었다. 황하 유역의 뿌리 깊은 천사상은 하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해마다 군주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동의의 천사상은 중국의 역대 제왕들에게 전승되어 상고시대부터 매년 5개 재단에서 하늘의 상제에게 정결한 숫소를 바치는 전통을 지켰는데 1915년 12월 12일 위안스카이도 천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리며 황제로 즉위했다. 이런 천단 제사는 1916년 3월 22일 중국이 군주제를 포기할 때까지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천자가 상제에게 바치는 제사문을 보자.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5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신황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1915년 중국의 전제 왕조가 공식적으로 붕괴되던 해까지 중국의 역대 황제가 제사를 드린 전통을 국경제라고 했다.
역대 왕조의 가장 웅장한 의식이었다.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의 순임금이 상제에게 국경제를 지낸 이래 역대 황제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것은 중국 왕조의 전통으로 20세기 초까지 계승되었다. 천사장은 하늘 아래 만민이 평등하다는 보편성의 특징이 있다. 개방성과 함께함으로 영향력은 지대하다. 황제 헌원은 영특한 인물이었기에 황하, 유역, 동이족 속에 신앙인 천을 숭배하는 천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천명사상은 민심을 상징하는 천명이란 명분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여 중국 역대 왕조의 교체기마다 새로운 건국 세력의 대의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유가학파들은 이 천명사상의 시작을 이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인 상말주초로 보고 있다. 상나라의 신하이며 주부락의 주장인 서백 휘창과 그의 아들 주무왕이 임금을 방벌하고 상나라를 멸망시킨 시점부터라고 강조한다. 유가학파의 주문왕이 주왕조 창업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주무왕의 무력 정벌이란 하극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면서까지 혼신을 기울인 이유는 요순, 우, 상으로 이어져 온 유학 문화의 이상 정치를 집대성하고 정비한 인물이 주무왕의 아들 주공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천명받은 천자가 하늘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라고 설정한 천명사상은 놀라운 발상이다. 천명을 받은 천자는 하늘 아래 오직 한 명만 존재한다는 이 사상은 중국이 분열되었다가도 반드시 통일제국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천명사상은 중국과 이민족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선민의식으로 변질되며 매우 편협하고 오만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인 중화사상을 만들어갔다. 중국은 중화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외부 강성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도 역사적으로 소멸하지 않았을 뿐더러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욱 강성한 세력으로 발전했다. 중화사상은 수많은 이민족을 중화 문명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융합시키면서 영향을 끼쳤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중독성이 강한 사상이다. 중국인들은 황제 헌원이 상고시대 중국의 제도와 문명과 질서를 확립해 현재 중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운 인물이라며 황제 헌원을 중국인의 조상으로 숭상한다. 어느 날 황제 헌원은 교산으로 순시를 나갔다가 삼족정을 만들게 했는데 황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고도 하고 옷 한 벌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황하의 출렁이는 역사는 희대의 영웅인 치우 유망 헌원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다가 헌원을 택하고는 도도히 흘러갔다. 황제 헌원이 죽은 뒤 제위에 오른 후손 중에는 두드러진 인물이 없었다. 헌원의 아들이며 금천부락의 추장인 기지가 아버지를 뒤를 이어 48년간 있었으나 그가 남긴 업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기지가 죽고 그의 조카인 고양부락의 추장인 회전욱이 제위를 이었는데 오제 중 두 번째인 현제가 되었다.
희전욱은 제위 79년 동안 한 가지 업적을 남겼다. 길을 가던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법이다. 고심불학의 추장인 조카 희준이 제위를 이었고 오제의 세 번째인 곡제라 불렀다. 그의 첫째 아내 강원은 주족의 시조인 기후직을 낳았고 둘째 아내 간은 상족의 시조인 설을 낳았고 셋째 아내 경도는 요를 낳았고 넷째 아내 상인은 지를 낳았다고 한다. 곡제의 뒤는 넷째 부인의 아들 희지가 이었으나 암살당했고 그는 오제의 반열에 오르기는커녕 포악한 임금으로 기록되었다. 희지의 동생인 당불학의 추장 이기 방훈이 네 번째로 제위에 올라 요제가 되어 당나라를 건국했는데 바로 후세의 유가 학파들이 극찬하는 요임금이다. 요가 임금이던 시절은 왕권이 약해서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임금이 제위 50년이 되도록 국정을 신하들이 농락해서 요임금은 자책감에 빠졌는데 어느 날 백성을 살피러 나서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의 노래는 놀랍게도 요임금을 칭송하는 노래였기에 요임금은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 어느 노인이 음식을 우물거리며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걸 본 요임금은 자기가 정치를 잘한다고 확신했다. 요임금은 기뻐 어깨춤을 추며 궁으로 돌아왔다. 황하 유역의 큰 비가 석 달 열흘간 멈추지 않아 천하가 물에 잠겼다. 요임금과 겨우 산자락에 기어오른 사람들만 목숨을 구했다. 황하 범람 지역은 낙양에서 바레만에 이르는 800여 킬로미터 지역인데 강바닥에 쌓인 황토 퇴적물이 넘쳐 범람이 유발된다. 요임금은 하불학의 추장 사곤에게 특명을 내려 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사곤은 잣다가 인정하는 수리 전문가였기에 이를 해결해 요임금의 신임을 얻었으나 사곤이 9년간 건설한 둑이 무너져 참사가 벌어졌다. 작은 하천 다루듯 제방만 쌓다 보니 황하 같은 거대한 강에 산더미같이 쌓이는 퇴적물을 예상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실책에도 요임금은 사곤을 계속 총애했다. 그러자 사곤을 시기하던 인물인 우불학의 산서성 영제추장 유중화가 사곤의 실책을 요임금에게 성토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자연재해의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곤 했다. 사곤을 벌하도록 허락을 받은 유중화는 요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 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사곤을 죽이고 내친김의 정적들도 제거해서 삼묘, 공공, 환두 중신들을 죽이고 이들 4명을 대역죄를 저지른 사흉이라고 선포하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유중화란 누구인가? 요임금이 후계자 문제로 고민할 때 방제라는 신하가 요임금 아들인 태자 단주를 추천했는데 요임금이 거부하자 사악이란 신하가 나서며 말했다고 한다. 황제 헌원의 구대손인 우불학 추장 요중화가 적격 인물인 줄 아래요. 사악은 요임금에게 요중화를 추천하며 설명하길 요중화의 친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서 눈먼 아버지 고수가 세정가를 들어 요상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요중화의 계모와 동생은 천성이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어서 요중화를 죽이려 했고, 요중화 아버지마저 계모와 동생 말만 듣고 요중화를 죽이려 했어도 요중화는 효심을 잃지 않았다고 요임금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요임금은 미녀로 소문난 두 딸 이아황과 이여영을 요중화에게 시집 보냈다고 한다. 요임금은 시집간 두 딸을 통해 요중화의 인간 됨됨이를 관찰하고 흡족해 했다. 요중화가 하룻밤 사이에 임금의 사위가 되자 그의 악랄한 부모 형제는 시기심에 불탔고 높은 창고 지붕을 고치라 하고는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렀지만 요중화는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괴하고 죽이려 했지만 또 탈출했다. 요중화는 천륜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부모 형제를 용서했다. 요임금은 요중화를 불러들여 벼슬을 주고 백성들에게 오전을 가르치게 했다. 요중화가 일을 너무 잘하니 백관을 관리하게 해도 질서 있게 잘 처리했다. 산림 하천 관리도 잘 처리했다. 요임금은 요중화를 성인으로 판단하고 왕위를 주기로 하고 왕위 계승에 민심의 동요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궁궐문 앞에 북을 설치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전하게 했지만 아무도 구하지 않자 이번에는 궁궐 다리에 나무 기둥 4개를 세워놓고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소리가 울려 달려가 보면 백성들은 한결같이 고충이 없다면서 요중화의 덕만 칭송했고 비방 지목에도 요중화를 칭송하는 글만 남겨지자 요임금은 요중화에게 천자자리를 양보해서 요중화가 5대 임금인 순제가 되었고 국호를 우로 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 요중화가 보인 권력욕과 잔혹성은 유가 학파들이 추앙하는 성인의 모습이 아니다. 고대 중국은 절대 왕권이 성립되기 전이어서 허약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정략적 결혼 동맹은 필수였다. 요임금이 약있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도 있고 자기가 다루기 쉬운 인물 중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요중화와 정략적 결혼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임금의 바람과 달리 요중화는 야심이 커서 다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유가학파들은 오제 중에서 요제, 순제만 성군으로 묘사한다. 유가학파들은 자신들의 명분과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사례가 필요했던 것이다. 비교적 사료가 부족한 오제시대 중 역사시대로 접어들 무렵의 인물들인 요제와 순제를 선택해 미화시킨 건 아닐까. 어쨌든 정적 제거에 성공한 요중화였지만 연이은 황하의 범람은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자신이 죽인 사곤의 아들 사문명에게 치수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사문명은 억울한 역적 누명을 쓰고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아버지의 실책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 사문명은 황하에 유입되는 엄청난 황토를 웬만한 도구로는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물의 흐름을 파악해 물길을 열어주거나 제방을 다시 쌓고 수로를 뚫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실패 시엔 죽음만이 있을 뿐인데 사문명은
노력과 정성으로 대공사를 끝냈다. 13년이 걸린 대공사로 황하를 포함해 9개의 하천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서 죄수만 황하에 잠식됐고 나머지는 지금껏 건재한다. 흑수에서 장강까지 비행거리만도 2600km나 된다니 철기가 출현하지 않던 시기에 사람의 입만으로 이룬 기적이기에 사문명의 업적은 위대하다. 요임금이 늙고 병들어 아들 단주에게 천자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요중화가 반역을 일으켰다. 요중화는 눈에까지 갔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요임금을 변방에 가두었다. 정권을 장악한 요중화는 섭정을 선언했다. 요임금은 아들 단주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정권도 빼앗기자 희망을 잃고 요중화에게 정식으로 제위를 넘겨주기로 했지만 아들 단주를 만나게 되자 마음이 변하여 단주와 함께 궁을 도망쳤다. 요중화는 단주와 요임금을 쫓았지만 27년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요임금은 붙잡혔지만 양위하지 않고 갑자기 하직하는 바람에 요중화는 3년간 요임금 추종 세력들과 싸움을 해야 했다. 요중화는 정적을 제거하고 꿈에 그리던 천자가 되어 순재가 되었다. 요중화는 불충한 무리들을 단숨에 제거하고 싶었지만 사문명 때문에 불가능했다. 요중화가 요임금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는 동안 사문명은 황하치수로 거둔 덕에 민심을 얻을 수 있었고 민심에 예민한 신하들이 사문명을 따르게 되어 사문명은 황하의 새롭고 막강한 세력의 중심에 선 것이다. 순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임자인 요임금처럼 신하들의 보고만 받는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순임금도 나이가 들어 아들 상균에게 보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사문명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정은 노골적으로 파벌이 조성되었다.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지 48년 되던 해 임금의 나이 100살이 되던 어느 날 밤 순임금은 두 부인과 함께 수도 포판을 떠났다. 일행은 남녘의 황량한 구이산 호남성 영원을 거쳐 창호산까지 갔는데 순임금이 도피한 거리를 측정한 결과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왜 그들은 서둘러 가야 했나? 결국 순임금은 창호산 기슭에서 객사하여 명목뿐인 황제 왕조는 사라졌다. 이것은 필사의 도주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로써 천자 자리는 자연히 사문명에게 갔는데 그가 바로 오임금이다. 이것이 유가학파들이 찬양하는 두 번째 선양이다. 12. 선양의 진실. 선양의 회의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산해경의 해내남경에서도 나타나고 사기, 오제본기의 정의에서는 고서죽본기년을 이용하여 선양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또 사통의고편의 고본죽서 개년 인용과 여러 사료에서도 순임금이 요임금을 평양으로 추방하고 제위를 찬탈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제 시기 요순우가 민주적인 정권 승계를 했다는 선양은 허구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000명을 거스리는 천자는 신하라도 무력 행사로 내쫓을 수 있고 그렇게 왕의 혈통이 바뀌는 왕조의 변천을 혁명이라 한다. 그러나 방벌은 혁명에 성공했다 해도 명분면에서 흠이 있다. 그래서 선양이라는 명분은 혁명 세력에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지극히 정치적인 성향인 유가 악파들은 정권 찬탈자들과 추구하는 목적이 같았기에 선양이란 역사적 포장을 할 수 있었다 본다. 선양은 야심만만한 인물들에게는 면죄부나 마찬가지였다. 중국 역사상 합법적 선양의 형식을 빌어 제위를 계승한 최초의 인물은 전한의 뒤를 이어 신을 건국한 왕망이다. 이후 위나라의 조비도 후원의 선양에 의해 황제가 되었고 곧바로 사마시도 위나라 조씨로부터 선양받아 황제가 되어 진왕조를 건국한다. 중국의 독특한 왕조 교체 형식인 선양은 그 후 남북조 시대, 수당, 송 등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왕조 건국에 따른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피해 혁명이었다. 기원전 2070년 사문명이 순제의 왕위를 계승해 하왕조를 세우고 우제라 불리게 되었다. 우제가 된 사문명은 수도를 안읍으로 옮기고 회상했다. 아버지가 요중화에게 황하 치수의 실패로 역적 노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뒤 황하의 범람을 막는 길만이 부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아들이 태어난 집 앞을 지나도 들르지 않았다. 고생을 해서 몰골은 추해진 데다 공사 중 무너진 석축의 다리를 다쳐 놀림감이 되었고 요중화는 목숨을 노렸지만 천신만고 끝에 황하의 물길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 덕에 천하 민심을 얻어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천자까지 되었으니 황하는 오임금에게 환란과 영광을 동시에 안겨준 것이다. 황하 치수로 천자까지도 된 오임금이지만 오히려 근심은 깊었다. 그 역시 통치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다. 오임금은 다수 신하들과 치수에 동원된 지역 주장들이 우왕의 하왕조에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음을 알았다. 오임금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조정대신과 전국 각 불악의 주장들을 도산 섬서성 동관으로 소집했다. 모두 모이긴 했지만 신하들 모두 오임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임금이 얼마 뒤 다시 조정대신과 각제 주장들을 회계로 소집했을 때 뭔가 오임금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여긴 자들은 제때 도착했으나 강성 세력인 방풍, 불악 추장만 뒤늦게 도착해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때 오임금은 방풍 세력을 제압하고 추장을 참수했다. 오임금의 친위 굿했다는 모든 신하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회계 소집은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었던지 저항 세력은 굴복했다. 신하 중에 의적이란 자가 술을 발명해 오임금에게 바치자 그는 잔뜩 마시고는 취해버려 광란을 부렸다. 제정신이 든 오임금은 자기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오임금은 반성하며 금주령을 내렸다. 금주령은 효과가 없었던지 술은 하왕조뿐 아니라 역대 왕조 중 많은 나라들을 망하게 했다. 오임금은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도 안읍을 중심으로 천하를 오복으로 나누었다. 하왕조가 지배했던 영역은 사방 160킬로 남짓의 작은 땅이고 그 외곽은 토착 귀족 세력의 영역이며 그곳을 벗어나면 하왕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였다. 우왕은 피땀 흘려 건국한 하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고민했다.
선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임금과 백성 간의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할 말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다. 그가 죽을 때 동의불학의 주장 백익에게 천자의 자리를 넘겨준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조정대신들과 각지 추장들은 백익을 천자로 옹립했으나 우임금의 아들 사계가 반란을 일으켜 백익을 쫓고 만다. 이때부터 그나마 이름뿐이었던 공천하 제도는 사라졌다. 사계는 균대에서 대규모 연회를 거행하고 스스로 하왕조 2대 천자가 된다. 사계의 독재에 맞서 사계를 꾸짖는 이가 있었으니 천하의 현인으로 추앙받던 유호불학 추장이었다. 사계에 불만이 있던 추장들도 동조하여 사계를 내몰아버리고는 백익을 다시 천자로 옹립하였다. 사계는 화가 나서 감택에서 결전을 벌였으나 유호 세력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사계는 우선 천하 민심을 제 편으로 만들기로 하고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각오를 새로이 하고는 들에 나가 쉬지 않고 일하며 밥은 조금 먹고 잠도 편히 자지 않았다. 출신을 떠나 모예가 뛰어나면 우대하고 오락과 향락은 멀리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부녀자를 위했다. 이렇게 봉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천하 민심이 사계에게 몰려들었다. 13. 참혹한 노예 제도의 시조 사계. 사계의 명성은 높아졌고 백성들은 어느새 우임금의 후계자는 사계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유호 세력은 무너졌고 사계가 다시 천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고대 중국 사회에 다시 큰 변화를 몰고 왔는데 첫째는 제위 부자 상속이고 둘째는 전통적 시족 공동체의 붕괴이고 셋째는 노예제도이다. 사계는 전쟁에서 진 유호 불학 추장을 변방 고원지대로 보내 가축을 돌보는 노예로 만든다. 또 유호 불학 전체와 협력한 세력 모두를 노예로 삼으면서 노예제도는 만민평등의 천사상에서 시작된 중국 문명사에 오점을 남긴다. 사계는 노예제도를 기본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노예제 전통은 상나라와 주나라 초기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소유와 매매 상속은 당연했고 주인에 의해 사서로이 죽임을 당했고 주인의 허세에 의해 도륙되었다. 이렇게 비인간적 사회로 바꿔놓은 사계가 제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던 해 78세로 죽고 큰아들 사태강이 보위에 올랐으나 술과 사냥에만 열중해서 백성들은 원망을 품었다.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신궁으로 소문난 이예였다. 이예는 유궁불학이라는 동이 부족의 추장이었는데 요임금 시절에 하늘에 9개의 태양이 나타나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화를 쏘아 사람들을 괴롭히던 태양들을 떨어뜨려 세상을 구했다는 신궁 후예의 직계 자손이었다고 한다. 천하 명문가의 후손인 이에는 학문과 무술이 출중했고 활쏘기를 잘했고 헌장부였다고 한다. 거칠 것 없던 이에의 심중에는 야망이 있었다. 사태강의 실정으로 민심이 하왕조로부터 이반되자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사냥에 몰두한 사태강이 황하 이남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은 우임금 시절에 수복으로 정한 곳으로 아왕조와는 별개의 세상이었다. 그런 곳을 태강이 겁도 없이 찾아간 것이다. 위험을 깨달은 사태강이 서둘러 벗어나려 했으나 이해가 백성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귀로를 막아 사태강과 수병 병사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사태강은 탈출하여 짐심으로 도망쳤으나 거기서 맹수에게 죽는다. 이에는 어리석은 사태강 덕에 천자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사태강의 동생 사중강을 괴뢰 왕으로 옹립해 정권을 농락하며 때를 기다렸다. 수모를 겪던 사중강이 이해를 없애려고 계략을 꾸몄다. 사중강은 수화를 시켜 탐욕스러운 추장들을 포섭했다. 사중강이 국정대사를 긴급히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포섭한 추장들만 소집했을 때 이해는 뒤늦게 달려왔다.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한 사중강은 이해 제거의 순서를 밟았다. 사중강은 천문 역수의 책임자인 의화가 늘 술만 먹고 청기를 엉터리로 예보하는 통에 매번 백성들이 고생한다고 하고 천자의 명도 따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중강이 희화를 반역도로 몰아가자 사중강과 미략한 추장들이 가세했다. 윤후라는 추장이 희화 토벌을 맡게 되었다. 윤후는 희화 토벌 출정 전 사중강에게 아첨했다. 윤후에 의해 이해의 신복 희화는 간단히 제거되었다. 복수심에 불탄 이해는 사중강과 절친한 친구인 백봉불학 추장을 노렸다. 백봉 집안은 순임금 일의 명문가로 유명했는데 백봉의 어머니 현녀는 천하절색의 미녀였던지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에도 그런 현녀를 탐하는 사내 중 하나였는데 백봉을 쳐서 사중강에게 고통도 주고 현녀도 차지하기 위해 이에는 단숨에 백봉불학에 쳐들어갔다. 백봉의 병사들은 도망갔고 병사들 틈에 섞여 도망치던 백봉을 발견한 이에는 활을 쏘아 백봉의 어깨를 관통시켰다. 두 번째 시위를 날려 죽이고 백봉의 어머니인 현녀를 사로잡았다. 백봉의 재물을 모두 빼앗고 백봉 불황민을 모두 노예로 붙잡아가고 현녀가 보는 앞에서 백봉의 시체를 토막내어 삶아버렸다. 절친인 백봉이 죽자 사중강은 충격으로 미쳐 죽고 말았다. 사중강이 죽자 더욱 아나무인이 된 이에는 사중강의 어린 아들 사상을 보위에 임시로 앉히고는 사중강 편에 섰던 추장들을 다 죽였다. 사상을 내쫓고 보위에 올라 유궁국을 건국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상은 동쪽 변방의 짐관부락에 숨어버렸다. 우제와 사기가 이룩한 하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졸지의 나라를 빼앗긴 하나라 왕족들과 중신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사태강의 5 형제들은 노예로 신분을 위장해 목숨은 건졌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고 사땡악을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며 시름을 달래다가 죽었다고 한다. 현녀는 이에게 사랑하는 자식이 도륙을 당한 데다 고깃국이 되어버린 비통한 원한이 천초에 사무쳤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해의 후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미녀 현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사태강을 능가할 정도로 술과 사냥에 빠지게 되었다. 슬픔에 잠겼던 현녀는 이해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장수를 물색하다가 한 척을 발견했다. 한 척은 신복이던 희화가 죽은 뒤 이해가 신복으로 삼은 인물로 속이 얕고 간교한 데다 야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현녀를 사모하고 있었다. 현녀는 이해가 사냥 간 틈을 타서 한 척을 유혹했다. 예상치 못한 미녀의 고백을 들은 한 척은 통정을 하고 한 척은 다음날 아침에야 정신이 들었지만 그물에 걸린 신세가 되었다. 이해의 호위무사 중 복몽이 있었는데 무예가 출중했고 이해에 대한 충성심은 으뜸이었다. 명예욕에는 광적으로 집착했다. 한 척은 의도적으로 복몽에게 접근하여 복몽의 명예욕을 자극했다. 복몽은 한 척의 덫에 걸려들었다. 명예욕에 눈이 먼 복몽은 이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명예욕에 눈이 먼 복몽이 이해를 죽였으나 다시 현녀와 한 척에게 죽임을 당한다. 현녀는 죽은 이해의 시신을 토막내 솥에 삶고는 이해의 큰아들을 붙잡아다가 이해의 고깃국을 먹지 않는다고 이해의 아들마저 고깃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원수를 원수로 갚은 현녀는 한 척을 부추겨 유궁국의 천자로 즉위시켰다. 피바람이 지난 후 한 척과 현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고 한 척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는 부락이 없었다. 유궁국은 강성해져 하왕조 때보다 영역이 몇 배나 커졌고 한 척과 현녀는 장성한 두 아들에게 나라를 둘로 나눠주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어느 날 한 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해에 의해 쫓겨났던 사상을 떠올리고는 장남과요를 시켜 사상을 찾아 죽이라고 했다. 이해에게 쫓겨 도망쳤던 사상은 소심해서 하나라 부흥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임신 중이었던 사상의 아내 후미는 담대한 여인이었다. 과요가 마침내 숨어 지내던 사상을 찾아 죽였을 때 후미는 재빨리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친정집인 유잉불악에 도착했다. 15. 사소강 하나라를 다시 세우다. 후미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소강이라 했다. 후미는 사소강이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부터 선조의 역사를 들려주며 하나라를 복귀시키려는 교육을 시켜서 사소강은 일념에 불타올랐다. 한 척과 과요는 사상을 죽인 뒤 호사스런 생활을 보내다 사상이 죽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상의 아들인 사소강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듣고 소강을 죽이기 위해 병사를 보내는데 사소강은 도망친다. 사소강은 도망치다 우연히 순임금의 후손들이 사는 유우불악까지 가게 되었다. 나이 어린 사소강이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얘기가 떠올라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신분을 밝혔다. 사소강의 솔직함에 순임금의 후손들은 감동을 받고 불쌍히 여겼다. 이후 불악 주장 우사는 사소강의 영민함을 간파하고 그를 교육했다. 우사는 사소강이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을 보고 청년이 된 사소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다. 우사는 사소강에게 윤이라는 지역을 주며 사소강에게 큰 뜻을 이루라 했다. 사소강은 감격하여 맹세했다. 꿈에도 그리던 하왕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사소강은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민심을 얻었고 자기의 고조인 우임금의 공덕을 백성들에게 일깨웠다. 사소강의 덕이 사방에 소문나자 숨어 살던 하왕조에 예전 공신들과 유민들이 모여들었다. 하왕조의 옛 공신들은 이해와 한착에 의해 박살이 났다. 재물을 빼앗기고 가족은 노예가 됐지만 용케 죽임을 면한 공신들과 유민들은 하왕조 부흥의 날을 기다렸다. 사소강은 하나라 공신들의 기막힌 사연들을 다 듣고는 분노하여 한착 타도를 외쳤다. 사소강을 중심으로 뭉친 하나라의 공신과 유민들은 사기 충천했다. 사소강은 예전 하왕조 공신들의 경륜 덕에 공격 준비를 마치고 한착과의 결전을 치르기 전 여애라는 장수를 파견하여 유궁극 근황을 살피게 했다. 한착 무리의 가혹한 정치로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다. 여애의 보고를 받은 사소강은 천우신조로 여기고 사소강은 아들 계조에게 과요의 아들 과이를 쳐서 한착의 후방을 교란시키게 했다. 계조가 과이를 제압하자 사소강은 유궁국의 공격을 감행했다. 사소강 군대가 한착이 있는 안읍으로 쳐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환영했다. 사소강은 유궁국 도읍을 점령한 뒤 한착과 현녀를 찾아내 처형했다. 한착의 장남 과요는 부모를 잃은 슬픔에 빠져 정신을 놓고 헤매다가 소강이 매복시킨 사냥꾼 부대의 사냥개 200마리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16. 황금 무도한 폭군 사리개. 이 소식을 들은 한착의 차남 희는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했다. 사소강은 수십 년간 뺏겼던 나라를 찾고 하왕조 부흥을 위해 노력을 하여 하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사소강 덕에 하왕조는 이후 200년간 태평성세를 누린다. 이후 사리개가 어린 나이로 즉위했는데 사리개는 문무가 뛰어났다. 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하에 당할 자가 없는 권세와 학문과 무예와 괴력을 지닌 사리개였지만 겸손하고 주색도 멀리했다. 한 가지 용납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반란의 조짐이 있으면 무자비했다. 건국 초기에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라는 사소강의 유훈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사리개는 하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잔인했지만 백성에게는 훌륭했다. 어느 날 유시불악에 반란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군을 이끌고 산동성 몽음현에 위치한 유시불악을 치러 갔다. 유시불악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유시불악의 추장은 자기의 딸인 말희를 사리개에게 준다. 말희를 얻은 이후 사리개는 타락하고 최악의 왕이 된다. 17. 하늘은 자천을을 선택한다. 상불악 추장 자천을은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루었다. 자천을은 기근 때마다
굶주려 고통받는 주변의 불황민들에게 상불하게 비축 식량을 풀어 구제해서 천하민심은 자천을을 지지했다. 사리개는 말의로 말미암아 포락지형을 실천한다. 계속되는 가혹한 형벌을 보다 못한 관용봉이라는 신하가 지적질을 했는데 사리개는 관용봉도 형에 처해버렸다. 관용봉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군왕에게 충언하다가 죽은 중신으로 기록에 남았다. 신하들은 사리개의 포악함에 치를 떨면서도 후환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지만 유심부락 추장 이유는 나서서 충언했다. 사리개는 궤변만 늘어놓더니 노발대발해 이윤도 형에 처하려 했으나 이윤은 도망쳤다. 18. 태양을 바꾸려는 창리학가 이윤. 사리개는 이윤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다. 도망친 이윤은 자천을을 찾아가 사리개 타도를 주장했다. 자천을은 놀라며 이윤을 꾸짖고 병사를 시켜 이윤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윤은 압송당하는 신세가 됐어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윤은 후위를 이미 도모해둔 상태였다. 자천을이 이상주의자였다면 이윤은 현실주의자였다. 이윤은 후대에 강태공이 표상으로 삼았을 만큼 시대를 초월한 전략가답게 자천을을 설득해서 수긍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자천을은 이윤과 함께 상나라를 건국했고 사리개 타도를 부르짖으며 봉기를 선포했다. 많은 부락들이 가세에서 사기충천해진 상나라 연합군의 기세가 천하를 뒤덮었다. 다급해진 사리개는 지천을 편에 가담하지 않은 고노부락, 위부락, 고부락에 자천을을 공격하라 했으나 기회주의자들인 세 부락의 주장들은 눈치만 살피다가 상나라 연합군의 기습에 전멸당했다. 판세가 불리해진 사리개가 도성 짐심을 버리고 고도인 안읍으로 도망치자 자천을은 아나라의 심장부를 점령했다. 사리개의 학장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상나라 연합군에게 단식 호장을 바치며 환영했다. 상나라 연합군과 아나라 군대는 명조에서 격전을 치렀지만 아나라 군대는 괴멸됐다. 사리개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주력군이 자천을에게 투항하는 통에 대세를 그르친 사리개는 이적 부락으로 도망치다가 생포되었다. 자천을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채 살기를 애원했다. 20. 자천을 태양이 되다. 이윤은 사리개와 말희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천을은 이윤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자천을은 사리개를 천자자리에서 방벌하고 걸제라는 칭호를 내리고는 수도에서 700km 떨어진 이민족의 땅인 소호 땅으로 추방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 탈 없이 여생을 마쳤는진 모르겠다. 사리개의 항복으로 하왕조는 건국 440년 만에 종말을 고했지만 하왕조 추종 세력들의 반발도 많았다. 자천을과 이윤이 하왕조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는 9년이 더 걸렸다. 기원전 1600년에 상나라가 도읍을 박읍으로 정하면서 중국은 새 역사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대 동의에 뿌리를 둔 중국의 역사는 전설의 시대에 등장한 황제 헌원에 의해 이민족 간 융합의 세계로 흘러가다가 상나라 건국으로 다시 동의의 세계로 방향을 틀었다. 상나라의 건국 세력 상족 추장 자천을과 유심부락 이윤은 산동 지역에 기반을 둔 전통적 동의 세력의 일파였다. 천하의 주인이 된 자천을은
폭정과 전란으로 시달린 백성들을 위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 멸망한 하나라 왕족 중 신망이 두터운 자를 엄선해 기나라 제후로 임명하고 봉토를 하사해 하나라 종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했다. 자천을이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을수록 이윤의 야망은 꿈틀거렸다. 이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여 이윤을 무시하고는 경영할 수 없었다. 자천을과 이윤은 반목했다. 상나라의 건국으로 중국 대륙은 신화와 전설의 시대를 지나 역사 시대로 접어들었다.